(2022년 8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좌동훈, 이복현 또는 좌동훈, 이상민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좌파를 상대할 때는 한동훈, 정용훈처럼 해라. 좌파는 한동훈, 정용훈처럼 상대해라. 좌파는 우리가 베푸는 자비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을 파고듭니다. 반대로 우리는 그들의 약점은 비교적 관용을 베푸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자비하게 무관용으로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며칠 전에 19일인가요?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임경찰 310기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 졸업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익은 경찰청장, 이명교 중앙경찰학교장 등과 함께 청년경찰 20명을 만나서 청년경찰 간담회라는 거로 한 40-50분간 간담회를 가졌답니다. 졸업식도 졸업식이지만 이것이 이제 과거에 안 하던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에 김건희 여사는 참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청와대에 의전하고 경찰학교 측에서는 이번 인관하는 경찰, 새로 경찰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과 그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대부분이 여성 경찰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따로 비공식 간담회를 김건희 여사와 갖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김건희 씨는 무슨 사건 때문이죠? 요즘 많죠. 주가 조작부터 해갖고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경찰관들을 만나게 하느냐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년경찰 간담회를 가질 때 김건희 여사가 여성 경찰 중심으로 그 가족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했다는 걸 정도가 알려면요, 내부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피의자가 경찰을 만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려면 딱 노리고 있다가 하는 겁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윤익은 경찰청장이 그게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 봐달라고 경찰한테 탄원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고 순수하게 졸업생과 가족들을 만나는 그런 간담회였다. 그리고 그렇게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동안에 따로 김 여사의 역할이 애매해서 뭘 할까 하다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도 그 이하다 아니다라는데 이걸 탁 물고 늘어집니다. 자,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계속 김건희 씨는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참 나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 프레임에 갇히게 되죠. 다른 사건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최강욱, 이 최강욱 의원은 군 법무관 출신인데 그때 군 법무관으로 있을 때도 참 우리 육군을 완전히 그냥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이죠. 저랑은 아주 반대, 하여간 그냥 군을 잡아먹지 못해서 애를 썼던 사람인데 이제 어떻게 민주당 쪽에 비례의원이 돼가지고 돼 있는데 그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충돌을 했습니다. 지금 최강욱 씨는 조국정 법무부 장관 아들이 허위 인턴을 했죠. 그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제가 몇 차례 다뤘던 채널A 이동재 기자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가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이철 씨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 한마디만 해라
라고 말했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쓴 적이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가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한테 돈을 건넸다라고 한마디만 해라라고 말했다. 이런 걸, 이게 허위사실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죠. 이동재 기자도 무죄,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법사위원으로 최강욱 의원이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법사위가 열리니까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으로서 관계기관, 이건 법무부 장관을 얘기하는 거죠.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하고 한번 시비를 턱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 의원이 신상 발언을 요청했죠. 그래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주문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한 후 한동훈 장관과 저희 개인적 관계를 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꾸 부각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자마자 한동훈 장관이 출석해 있다가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기소되셨다. 그리고 그 사건의 피해자는 접니다라고 바로 이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이 또 이제 본인은 피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니까 또 한 장관이 기소되셨잖아요, 최 의원. 그러니까 최 의원이 또 계속 말을 합니다. 제가 최강욱이가 더 피해자라 보는 견해가 있다라고 또 하니까 한 장관이 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당신하고 나하고 있다는 거 아니냐 이런 투로 얘기하니까 최 의원도 이제 어딜 끼어들어 지금 신상 발언하고 있는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입니다 하고 이제 언성에 올라가죠. 그런데 한 장관이 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 문제되기 때문에 제가 이해 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을 공격하고 저 사람 신상 발언하는데 당신이 왜 끼어먹어 그러니까 김도우 위원장은 법사위원장은 국힘당이지만 어쨌든 최 의원 계속 하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서 제가 법사위원 자격을 지위를 남용했다면 제 사건 처리 결과가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가 법사위원 지위를 남용했다면 자기는 무죄가 됐을 텐데 지금 유죄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남용 안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합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게 있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무슨 법사위원을 남용하고 안 하고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씨도 바로 빠지지 않고 그 얘기하니까 저에 관한 것이니까 기회를 달라라고 한 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최 의원이 기소된 사건은 큰 틀에서 두 개인데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부분은 제가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기소를 직접 했고 두 번째는 채널A 관련 사건인데 저를 타깃으로 한 허위사실을 퍼뜨렸길래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다라고 한 후 그 사건의 사실상 피해자는 저이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최 의원이죠. 법사위 위원 자격을 이용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충동적 질문을 하는 것이 과연 국회법상 이해충돌 규정이 허용하는 것인지 짚자라고 따집니다. 최 의원도 지지 않고 또 나오죠. 전형적인 사익에 관한 개인의 이익에 관한 얘기다. 그 사건은 머지않은 시기에 선고가 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재판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기초해서 했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재판은 법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사법부가 하는 건데 국회에 출석한 장관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건 사적 이해관계에 기초한 것이다 라고 떠듭니다. 그쯤에서 이제 김도우 위원장이 말리고 해서 되는데 자 이렇게 최강욱 의원이 참 그래요. 뭐라고 설명할 필요도 없죠. 추미애 못지않죠. 근데 한동훈 장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바로 공박을 해버립니다. 그전에도 무슨 이모 교수라고 하니까 이모가 교수야 그러니까 그게 뭔 소리냐고 해서 바로 망신도 주고. 네. 좌파들은 우리 윤희근 청장처럼 다루는 게 아니라 한동훈처럼 다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바로 공박을 해라. 절대 실수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주지 말고 바로 쳐라 이겁니다. 카이스트의 정용훈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또래이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신은 없네요. 이분이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나온다고 한때 시끄러우니까 한 칸에 정리했습니다. 그거 멸치 몇 마리 먹어도 그 정도는 삼중수소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멸치 몇 마리 먹었다고 사람이 무슨 탈이 나느냐.
하니까 막 삼중수소 나오면은 막 다 죽는 줄 알고. 자, 이렇습니다. 뭐라고 설명, 방사성 물질을 얼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그게 땅에 놓여 있다 그럴 때 제가 그걸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막 떠먹는데 밥에 있다고 칩시다. 밥을 다 먹으면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서 먹는다면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중에 떠 있는 3차원 공간이라면 또 이게 바람 불어 휙 날아가면은 시간이 지나면 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누군가 그거 1g씩 사람 입에 다 넣어주면 1000명이 죽겠지. 1000g이 나와 있다 그러면. 땅에 떨어져 있는데 그 1g 떨어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1000명이 퍼먹어주면 죽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1000명이 안 죽을 수가 있죠. 그리고 공중에 떠 있는 거라면 그게 바람 불어 휙 날아가거나 또 이렇게 떠 있거나 그러면 나는 그 흡입을 안 하죠. 내 몸에 붙어도 그만이지. 내 입으로 안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래서 뭐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방사능이 나왔다고 막 떠드는데 나온 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1000명이 죽으란 법은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도 안 죽을 가능성이 1000배, 10,000배 높습니다. 이 반핵 분자들은 1000명이 죽을 수 있는 나왔다고 막 떠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정현 씨라고 저도 몇 차례 본 사람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미래라는 단체를 끄는 사람인데 2021년 1월 19일 KTV 최고 수다에 나와서 월성 원전 주변에 삼중주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의견을 밝혔어요. 그 전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정유영 교수가 멸치 몇 마리, 바나나 몇 개랑 비슷한 건데 그까짓 게 뭐냐라고 딱 한 칼에 잘라버리니까 이분이 나와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월성원정 주민 몸에서 1g이 나온다는 거 아니냐. 1년 동안 1g이면 굉장히 큰 거다. 1000명이면 1kg가 나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영 교수가 바로 치고 나옵니다. 1g이 나와? 사람 몸에서? 그럼 사람은 죽는다. 그러면 1000명이 나왔으면 1000명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 일 없지 않냐. 이것도 모르고 그냥 막말이고 방사능에 대한 무지 그 자체다. 그리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탱크 안에는 삼중수소가 3g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인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로 비아냥거리면서 치고 들어갑니다. 삼중수소가 위험하다면 바나나 6개, 커피 15잔, 멸치 한 마리도 먹지 마라. 그리고 이게 국정홍보방송 KTV는 우리 옛날 정보방송이잖아요. KTV 문재인 정권 때. 그게 국정홍보방송인지 괴담방송인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바로 공박을 해버립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영훈 교수한테는 무서워서 사람들이 잘 못 붙어요. 저도 정영훈 교수한테 물을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묻습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공박 당할까 봐. 저기 좌파들이요. 약점을 갖고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검찰이나 경찰은 되게 불기소를 하도 민우총 사람들하고도 지난번 조선일보 박정훈 실장이 썼듯이 불기소하고 기소를 해도 뭐 집행유예고 아니면 벌금으로 내리고 다 법원도 보고 다 봐주죠. 왜? 그들이 자기 약점 잡을까 봐 겁이 나서.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에 계속 좌파들은 커져요. 이렇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한동훈처럼 정영훈처럼 그들의 약점은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저도 한번 이런 적이 있습니다. 한번 국회에서 원자력 관련 토론을 하는데 바로 옆에서 너 누군지 모르죠. 반핵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라 그러던가. 나는 뭐 하느님의 맹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 신념으로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없애겠다. 하느님까지 거론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지더래. 저는 기독교 신자도 아닙니다. 저도 그랬죠. 저도 하나님을 근거로 탈핵을 없애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근거로 우리 국민들이 살기 위해서 원자력을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그럴 때 숙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해도 저 나오면서 이제 앞에서 주먹 날로 올 줄 알았더니 그 사람 보고 저보고 피하더라고.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가길래 저도 와버렸죠. 그렇게
탈핵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확실한 근거는 없어요. 그냥 자기 막 의지를 붙일 뿐이에요. 그래서 막 뻥을 치는 거예요. 거꾸로 들어가니까 못하더라고. 아니, 원자력 발전소 안에 가게 되면은 기독교 신자가 꽤 있을 텐데, 그들은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하고 우리 목사님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냐고. 같은 하나님일 텐데 왜 그 사람들은 왜 탈핵을 안 하고 친핵으로 가냐고. 나 역시 그 사람들을 믿고,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원자력을 해야 된다 그랬었거든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How Communists Negotiate.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돌아가신 분인데 56년도에 돌아가셨어요. 터너 조이, 즐거운 조이입니다. 조이, 미 해군 중장입니다. 이 조이 제독은 6.25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상을 할 때 유엔군 측 수석대표였습니다. 이 정전협정은 1951년부터 만 2년을 이끌고 치열하게 하죠. 이 공산주의자들과 계속 이 정전협정을 하기 위해서 앉을 때마다 싸우고 말싸움하고 막 계속 그랬거든요. 그걸 쭉 겪은 다음에 터너 조이 제독이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를 상대할 때는 이렇게 협상을 하는 거죠. 그가 내린 유명한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협상할 때는 힘을 배경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 힘을 사용해야 된다.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만 한다면 전쟁은 계속 따라온다. 전쟁 부담을 감수해야 된다. 이 두려움과 전쟁은요 계속 따라옵니다. 저자들이 약점 잡을 것 같아 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 약점 나 이거야. 너랑 맞서겠어 하면요 걔네들 또 도망갑니다. 좌파들이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그 극동함대 기지를 방문해서 그들의 이제 우리의 이지스급 구축함을 한번 구경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커요. 그리고 걔네 갑판에 보게 되면 기찻길처럼 레일이 있습니다. 그 레일을 따라서 무거운 포를 이동해 가면서 쏘는 그렇게 미사일도 그런 건지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식 무기 시스템이죠. 우리나라나 미국은 다 이게 고정된 포거든요. 이동시키면은 이게 뭡니까 벤치마크가 안 돼가지고 정확한 사기가 안 되는데 하여간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배가 상당히 컸던 기억이 나는데 쭉 돌아보고 나중에 이제 조함실 올라와 있는데 뭐라고 하더니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빰빰빰빰 하더니만 막 화 하더니 뭘 갑자기 즐겁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깜짝쇼죠, 깜짝쇼. 그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공산주의의 전형적인 방법인 서프라이즈다, 깜짝쇼다 라고 합니다. 이 깜짝쇼가 뭔가 하면은 사람을 감동하게 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 끌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 예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에 갔을 때 2000년 얘기죠. 김정일이가 과연 나오냐 안 나오냐 근데 김정일이가 딱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바로 같이 김정일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빵빠레 올리고 하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TV 보는 사람들이 흥분해서 남북관계 좋아질 거다. 그게 북한식 깜짝쇼, 서프라이즈. 그 이야기를 합니다. 터너 조이 제독이. 그들은 주의 깊게 무대를 설정한다. 어떻게 하면은 더 협상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서프라이즈를 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해서 즐겁게 해서 따라오게 만들고 자기네 체면을 올리는 방법을 찾고 실릴 없는 방법을 구한다. 그래서 터너 조이 책 보게 되면 테이블을 놓을 때도 자기네가 높은 데에 앉고 계속 자리부터 막 계속 신경전을 피웁니다. 그래서 저런 자들을 상대할 때는 합리적인 얘기로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쳐라 이겁니다. 때려라. 약점을 쳐라 이겁니다. 이걸 잘 실행한 게 미국 CIA의 공작입니다. CIA는 공산주의자가 직접 맞붙습니다. 최근에 아프간에서 탈레반 오사마 빈 라덴 이후 이끄는 사람 닌자 미사일로 암살했을 때도 그것도 CIA가 주도한 거죠. 안 봐줍니다. 바로 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CIA는 전 세계 공산주의자든지 과격분자들이 두려워하죠. 우리 국정원도 한때는 그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서운하고 박지원이 종이 호랑이 또 바보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2018년 9월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북에 가서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하고 6일 경기장에서 연설한 바로 그때입니다. 평양 옥류, 저도 6일 경기장 가봤어요. 5일 경기장 가봤어요. 거기서 그들이 하는 게 뭐야? 뭐 대집단 쇼도 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옥류관 냉면도 먹어봤었습니다. 그 옥류관에서 오찬인가 했었죠. 그때 이재용 등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들이 갔는데 그 이재용 테이블에 리성건이라고 하는 북한의 그 조평통인가 있는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 냉면 먹으려고 하는 이재용 씨를 향해서 그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그럽니다. 그 전부 다 어안이 벙벙하죠. 아니, 손님 불러놓고 그런 말을 해? 요게 이제 나쁜 쪽으로 쓰는 서프라이즈입니다. 저 옥류관 냉면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먹어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지만 맛없어요. 진짜 우리의 을밀 때나 을지 면역이 훨씬 맛있습니다. 우선은 그쪽은 농업 음식 기술이 발달 안 해갖고 면도 그렇고 거기다 걔네들이 원래 꽁고기를 하는데 닭고기를 놓던가. 근데 뭐 퍽퍽퍽퍽해요. 그리고 양념도 그렇고 우리는 여기서 서울서 먹는 평양냉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2016년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터져 나오죠. JTBC가 태블릿 PC를 공개하면서 이제 최순실 씨 사건이 커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특검이 만들어서 수사가 들어가고 그해 연말에 박근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죠. 그리고 2017년 2월 17일 이재용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3월 10일에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3월 31일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합니다. 그리고 이재용 씨는 이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데 8월 25일 날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2017년. 그리고 이제 5월 9일 날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는 이겨서 대통령으로 있는 시점이죠. 네. 그리고 2017년 북한이 굉장한 위협을 가하다가 2018년 갑자기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유한무드가 열리면서 여정일가 평창올림픽이 오고 뭐 누가 오고 어쩌고 하다가 4월 달에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렇게 남북 유한무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직전인 2월 5일 날 2심에서 이재용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보통 징역 4년 이하를 선고받으면은 집행유예로 전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유예로 나옵니다.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징역은 2년 6개월인데 4년 동안 다른 범죄를 짓지 않으면은 이제 감옥에 안 있어도 된다고 석방이 됩니다. 이재용 씨가 풀려났죠. 그리고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리고 통일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달에 문재인 씨가 이북에 가는데 이재용 씨 등 우리 재벌 총수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옥류관 냉면을 먹어라, 맛없는 거 먹으라고 할 때 리성건이가 와서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십니까? 그럽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 해야 되는데 가만히 냅둡니다. 그리고 2019년이 지나고 이재용 씨 사건이 뭐 계속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되고 하다가 최종적으로 2021년 1월 18일 날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면서 법정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교도소에 있다가 얼마 전에 왜 가석방으로 나왔었죠. 그 후에 8월 달에 가석방으로 나왔다가 최근에 이제 사면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뭐 지지율 50%를 유지하면서 정권을 유지했고 어땠는데 그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 썼던 방법이 박근혜, 이명박 투옥, 그 다음에 재벌 총수들을 다 투옥하면 문제가 크니까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리고 이북 가서 망신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슬쩍슬쩍 제공해 주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보수 세력들은 강하게 안 가요. 갔다가 자기가 거꾸로 당할까 봐. 그러니까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항상 지는 겁니다. 근데 그 외적인 인물이 한동훈, 정영훈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박지원 씨가 지금 자기도 사건에 연루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나와갖고 북한을 옹호하거나 북한을 설명하는 자리를 자꾸 가집니다. 그 박지원을 계속 두고 있어요. 박지원을 그런 공간이 열리는 거는 이재명과
문재인을 그대로 두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수 세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할 거는 무자비한 게 굉장히 무서운 것 같지만 자비가 없으면 무자비예요. 사실 자비롭게 했기 때문에 그 틈을 뚫고 나와서 우리의 약점을 잡았고 계속 좌파들이 그리고 망신줘가고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면서 끌고 나온 거거든요. 문재인이 하고 싶은 거를 리성건이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게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이런 것들은 터너 조이 제독의 얘기하는 How Negotiate Communist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책은 번역된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좌파를 상대할 때는 한동훈, 정영훈처럼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윤석열 정부에 부탁드리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비와 약점을 노리고 들어오는데 똑같이 최강욱 의원하고 맞상대하는 한동훈처럼 이강현 씨를 상대하는 정영훈처럼 그렇게 치고 들어가야 돼요. 저들은 의외로 실력이 없어요. 그걸 못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좌파를 다루는 법에 대한 앞으로 민노총이 점점 커질 텐데 바로 이명박 정부가 관용과 뭐 국민 대통합 어쩌고 하면서 가다가 보니까 광우병 소동에 한 방에 무너지는 거고 박근혜 정부도 촛불 시위에 무너지는 거예요. 좌파를 상대하는 법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